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에 대구 산불 주불이 진화가 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 22일 서울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이 진열돼 있던 흉기 포장지를 뜯어서 아무 이유도 없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1992년생 32살 김성진의 신상이 저렇게 공개됐습니다. 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이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자, 잘 봐주시고요. 혹시 김성진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알고 계시면 저희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좀 주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산불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주불이 잡혀서 다행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신 김종희, 이민주님. 자, 광주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인데요. 한 외국인이 벨트도 않고 뒷자리에 저러고 있어요. 바닥엔 쓰레기 천지고 아이고 하신 김유성님. 자, 쇼핑몰에서 4만 원 주고 화장품 샀거든요. 자, 그런데 액상 청심원 2병, 그것도 빈 병이 담겨왔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니 하신 이희경님. 그러게요. 자, 지난 주말 전주에서 결손가정 후원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성분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와서 10만 원을 캐척해 주셨어요. 꼭 한번 연락 주십시오 하신 박수정님. 그리고 권건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실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이승기 처가 손절 선언입니다. 오늘 내내 입길에 올랐던 뉴스죠.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보신 것처럼 처가와 절연을 하겠다 밝힌 건데, 자, 이승기 씨의 이런 선언은 배우자의 부모, 그러니까 장인 이모 씨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승기 씨가 아내 이다인의 부모와 연을 끊겠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는데요. 이승기의 장인이자 이다인의 부친인 견미리 씨의 남편은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그러다 어제 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기 씨 장인에 대해서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승기 씨는 장인이 위법행위로 추가로 기소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처가와의 절연 의지를 밝혔는데요. 소속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면서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면서 절연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연예 매체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승기 씨 본인이 이 처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가족은 건들지 말라면서 일부 좀 앞장서서 변호를 했던 그 점들을, 그 사례를 들더라고요. 사실 이승기 씨 지난 2년 전이죠. 결혼 발표를 할 때부터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주가 조작은 피해자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승기 씨의 입장은 이거 다 명백한 오보다라는 거였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비호를 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했던 발언이라고 반성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도 나왔죠. 추가 기소까지 됐죠.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가 조작 사건은 워낙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요, 박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미리 씨, 그 장모죠, 견미리 씨 배우 견미리 씨 뭐 가족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막 이렇게 어떤 사진 같은 걸 올리면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돈으로 지금 이런 호화 생활하는 뭐 이런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주가 관련된 거는 제로섬입니다. 누가 저렇게 조작해서 돈을 벌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손해를 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작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밝은 모습도 피해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옷 속으로 만지작입니다. 자,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승객 앞에 서 있는 저 남성 주머니에 한 왼쪽 손을 넣고 손가락을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자, 그러다 주머니 속에서 웃옷을 딱 잡더니 위로 올리는데 위로 올릴 때 바로 그때 지퍼 사이로 중요 부위가 드러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며칠 전 지하철에서 현직 군인이 똑같은 짓을 했던 거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저 피해자, 이걸 지금 촬영하고 계신 제보자는 여성입니다. 비슷합니다. 지난달 27일 아침 8시 50분인데요. 지하철로 등교하던 여성 앞에 이 제보자입니다. 제보자 앞에 이 남성이 와서 상의를 들어 올리는 척하면서 바지 지퍼가 완전히 열려 있었고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면서 봤을 때는 아마 이것을 통해서 이 피해 여성의 어떤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경찰에 또 지하철에 신고를 했는데 예. CCTV로 사실 특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사람은 봤는데 아직 잡히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군인이었죠. 군복을 입고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지금 군복은 아닙니다. 민간 복장을 입고 유사한 공연 음란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꼭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금쪽이 할아버지. 자,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전화 통화 중이던 남성 갑자기 케이크를 팍 바닥에 퍽. 자, 그리고는 저 상자를 발로 퍽퍽 또 집어들어서 휙. 아, 이 터져버린 크림들로 저 바닥은 순식간에 난장판. 자, 그리고는 야, 찌어라 가자 하면서 휴대폰을 챙겨서 손주랑 함께 매장을 벗어납니다. 자, 신발에 묻은 크림까지 바닥에, 자 보세요, 탁탁 털고 떠나는 저 할아버지 남성. 아니, 손주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그제 오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제보자의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에는 직원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와서 29,000원짜리 케이크를 사가는데요. 그런데 1시간 뒤에 이 손자로 보이는 어린아이와 함께 와서 좀 환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딸이 케이크를 2개를 사와서 이제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환불을 해달라고 했던 건데요. 이 직원은 식품 안전 등의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고 관련 안내문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환불을 못 받게 되니까 갑자기 사장 나오라면서 본사에 항의할 거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직원이 제보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남성은 전화해서 환불 안 해주면 케이크 던지고 가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하. 결국 보신 것처럼 매장 바닥에 케이크를 집어 던지고요. 발로 밟고 아이와 함께 나갔습니다. 아, 케이크를 사갔던 거 보면 누구 생일이든 뭐든 좋은 날일 거 아닙니까? 아이, 꼭 저렇게 해야 속이 후련했습니까? 그러게요. 케이크를 사갈 때는 다 기분이 좋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환불해달라고 오는 경우도 별로 없고 와서도 그냥 안 해준다 그럼 가서 그냥 또 드시면 되잖아요. 아니, 누구 그리고 다 선물해 주셔도 이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또 손자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살 손자는 또 그 기분이 어땠으면 뭘 배웠겠어요. 이런 모습이 전혀 손자한테 부끄럽지가 않으셨나 봅니다. 게다가 주변에 외국인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너무 놀라서 쳐다봤고 저 매장 안에 있던 직원들도 어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신적 충격도 받았는데 사장님 신고할까 하다가 동네 사람이라서 보복도 신경 쓰이고 이래서 안 하셨다고 제보를 하셨습니다. 아유, 참.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10년째 지각하는 단원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10년 넘게 동네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단원이 있어서 고민이에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데 이 단원은 항상 20-30분씩 늦게 옵니다. 다 같이 연습을 열심히 하는 중간에 들어오니까 방해도 되고 흐름도 끊겨서 처음부터 다시 연습하는 일이 많은데요. 가지각색의 이유로 지각을 합리화하기도 해요. 뭐 차가 고장이 나서, 교통이 막혀서, 몸이 피곤해서 지난 10년 동안 정말 들을 수 있는 레퍼토리는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이 단원을 비난할 수 없는 건 바로 실력 때문인데요. 아마추어인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 이분은 성악과를 전공했고 실력도 몹시 뛰어납니다. 확실히 이분이 오고 나서 합창 수준이 높아진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만큼 연습도 소홀히 하는 게 문제인데요.
늦게 왔는데도 연습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머리 손 보고 화장도 고치더라고요. 지각하는 와중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향수까지 잔뜩 뿌리고 오는데 무슨 수정을 하나 싶습니다. 또 악보도 자주 안 가지고 와서 다른 단원이 대신 복사해 준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지휘자님이 안 좋은 표정으로 지각하지 마라. 그렇게 자주 돌아다니면 어떡하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도 해봤지만 10년째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태도가 빵점이어도 실력이 좋다는 이유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좋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이 단원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동료 단원입니다. Oh no, ridiculous. 다혜언니 완전 어이없다. 언니도 방금 말했잖아요. 내가 와서 이 사반 합창단 완전 수준 go up 했다고. 난 연습 필요 없어. 왜? 클래식 보컬 전공자니까. 왜 내가 언니들하고 똑같이 리허설을 해야 돼요? 원래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언니 몰라?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아유, 진짜 웃겨, 상희 씨. 미국에 살아도 내가 몇 년을 더 살았는데 혀가 언제 그렇게 꼬였대. 이봐요, 누가 당신 성악 전공자 아니라고 그랬어?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잖아. 독창도 아니고 여기 합창단이야. 지각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어째 그 집 차는 맨날 그렇게 고장이래. 물 흐리지 말고 합창단 나가. X.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독주고 이러면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창단. 뭐 일전에 합창을 이렇게 주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그 감독인가 지휘자가 하는 말씀이 아마 막 모난 행동들 그런 것들이 가장 나쁜 거거든요. 암만 잘해 보이 그것서 그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키지 않고 또 늦게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모습 어떻게 이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나요? 실력 본인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냥 본인 생각이죠. 합창 그 전원에서는 묻혀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이분 프리마돈나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이 연습을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주인공이니까 외모도 좀 특출나야 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20년 동안 늦게 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뭐 전문 합창단도 그렇고 이렇게 동네 합창단에서는 사실 노래할 때 서로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분이 한 분 기분을 이렇게 다 나쁘게 하면 그 합창단이 그 즐거움을 다 뺏기는 거라서 이분은 좀 아웃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저분 뭐 풀메이크업에 향수까지 뿌리고 온다라는 얘기는 저기 이렇게 노래를 함께하러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좀 봐라고 자랑하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박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함께하는 의미가 완전히 퇴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10년 동안 이 사람한테서 배웠으면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었어요. 이제 미련 없이 버리세요. 너무 잔인하십니다. 예. 저런 사람에서 분위기 깨는데. 그렇구나. 정말 얼마나 정말 고민이 되셨으면 저희 제보 메일로 미국에서 보내주셨어요. 네, 이게 저도 이 단원이 없어도 충분히 좀 충분한 또 뛰어난 실력으로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같이 이게 활동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갔고요. 성실하면서도 실력이 뛰어난 단원들 정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마음 좀 편하게 내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정말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5명 네. 이 단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지훈 변호사님이 항상 좀 늦어. 제가요? 네. 여기 늦게 온다고요? 저번에 한번 생방 딱 시작했는데도 안 오셨었던 적 있잖아. 한번 딱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면 큰일 안 되는 거죠. 방송은 약속인 거고. 맞습니다. 절대로 늦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자,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보름달님 합창은 실력보다 단합입니다라고 하셨고요. 별빛10님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호리즈님도 이 실력으로 프로할 것도 아닌데 그냥 빼고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마지막 시간날 맞고서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경기를 못하고 온 거예요. 그 상태를 끝까지 못 봤어요. 영상도 제가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지금도 눈물이 나거든요. 생각하면 지난 3월 태권도 시합을 나갔던 고등학생 딸이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든 채로 돌아왔습니다.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학교 태권도부 코치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이번 사건은 이 폭행을 당한 그 학생의 어머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따님이 너무 억울하다면서 꼭 방송에 내보내달라 하시더군요. 자,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보자의 따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원래 인문계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태권도로 진로를 정하고 태권도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 3월 28일이었고요. 일종의 대학 지방대학교 총장배 태권도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하고 쭉 가가지고 그 지방으로 미리 옮겨갔는데 숙소를 배정받아서 가보니까 다른 학생 방이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그 다른 학생이 코치한테 방을 좀 바꿔달라 다른 학생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코치가 거절을 하고 코치는 막상 다른 학교의 코치들하고 술을 마시러 그렇게 가버렸답니다. 이 전국 대회에 가려고 출전을 했는데 그 숙소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코치님 저희 방 좀 바꿔주세요 했는데 안 돼, 그냥 그 방에서 자 하고 이 코치란 사람은 술을 마시러 갔다는 거죠. 자, 얼마 후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그 코치. 그런데 이 제보자님의 딸이 있는 방으로 돌아왔대요. 그 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빨리 누워. 뭐했어? 다시 한번 노랗게 됐습니다. 뭐했어? 노랗게 좀 아저씨 짠거 없습니다. 그거 없어? 네. 짠거 없어요. 빨리 누워.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어? 맞아? 저는 지금 고3 여학생이 있는 숙소에 그 야심한 시각에 저 남자 코치가 왔다는 것부터가 조금 어이가 없는데 거기서 폭행까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폭행 과정과 수준도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 코치는 다른 코치들이랑 술을 마시고 이 만취한 상태로 숙소에 들어와서는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제보자의 딸이 있던 5층을 따고 들어왔는데요. 마스터키로. 네, 그리고는 방에 있던 3명의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에 있던 학생의 파우치로 주먹을 감싼 뒤 한 학생의 턱을 가격을 했고요. 맞은 학생이 침대 위로 쓰러졌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이 맞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에 이어서 제보자의 딸을 폭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조 배터리를 손에 쥐고 침대에 눕히고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제보자 증언에 따르면 딸은 코치 맞을 당시에 샤워 가운을 입고 있었고요. 보조 배터리로 가슴 쪽을 맞았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딸은 코치에게 맞다가 중간에 기절을 했고 얼굴이 너무 아파서 깨어났는데 그때도 코치가 계속해서 때리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피해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코치들이 방으로 와서 가해 코치를 데리고 나간 이후에야 이런 상황들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이 폭행을 한 이 코치가 본인의 손을 감쌌던 파우치입니다. 자, 이미 막 곳곳에 구멍이 저렇게 뚫렸는데 박 변호사님, 예. 사람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2층에서 5층으로 방을 바꿔서 그 부분이 지금 화가 나서 지금 폭행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술 먹으러 갔거든요, 코치들하고.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2층 방에 뭐 담배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러 갔는데 그 과정에서 무단으로 본인의 허락하고 받지 않고 5층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격분해서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코치가 폭행을 하면서 더 때려야 된다. 안 때리면 내 위상이 낮아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더 때려야 된다. 안 때리면 내 위상이 낮아진다. 자, 교수님, 앞서 이 피해 학생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맞다가 기절해서 깨어났는데 계속 때리고 있더라. 네, 저는 이 폭행 이유 절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이 사람은 술 취한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폭력을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심각하게 다쳤네요. 좀 영상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코치란 인간도 운동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주먹도 고3 여자애를 상대로 그것도 누우라 그래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건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제보자의 딸은 얼굴, 어깨, 손목, 발목 탈구됐고요. 치아도 부러져서 3주 진단 받았고요. 다른 아이는 유리 소재의 렌즈를 끼고 있었대요. 그런데 얼굴을 맞았기 때문에 실명까지 우려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시력 저하로 그쳤다고 하는데 뭐 시력 저하도 작은 일입니까? 그리고 또 치아 교정기를 낀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가 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지금 뇌진탕 진단도 받았고요. 당연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서 이 폭행이 이루어졌던 시간 심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밝아졌을 때도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말로 말이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직접 또 만나보시죠. 똑바로 얘기해. 진짜 죽여버리면 썸띵 안 보여줘. 맞을래? 더 맞을래? 똑바로 얘기하면 진짜 더 맞는 거야. 같은 지금 신고하라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야. 네가 하는 거 네가 책임지라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나 거거든요. 야, 진짜 이 지금 싱크가 나가는 동안에 양재열 변호사님이 너무 지금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지금 막상 폭행했던 당일날은 핑계가 될 수 없지만 술이라도 취해 있었잖아요. 지금은 술에 깬 다음날 아침 시합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맨정신에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학생들 너무 몸이 아파서 시합을 뛸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그 얘기를 보면서 아프냐 그러면서 나도 많이 때려가지고 주먹이 안 쥐어진다라는 얘기를 학생들에게 들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럼 뭐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요 도대체? 그러면서 시합 못 뛰겠다고 하니까 시합 뛸 필요 없으니까 뛰지 마라라고 했고 실제로 사실상 시합을 제대로 뛸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 문제는 이 제보자분 따님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대학 진학하려면 메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메달을 딸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합니다. 저기서 어떻게 전날 밤에 그렇게 가혹하게 전 폭행 정도가 아니라 상해예요. 몸이 다쳤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거기에 아침에 협박까지 당했는데 무슨 시합을 어떻게 뛸 수가 있었겠어요. 제보자 지금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맞았는지 지금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3학년이니까 전학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퇴할 수도 없잖아요.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 어린 학생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면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요. 저 코치 그걸 자기가 책임진다고요? 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 아이를? 자, 앞서 그 대화 들으셨잖아요, 교수님. 네. 이 대회장으로 가는 그 승합차 안에서 야, 여기 썬팅 새카맣게 해가지고 내가 너 패도 안 보여 밖에서. 이거 이 정도면 아주 조폭 아니에요, 조폭? 그러니까요. 조폭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양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맨정신으로도 이렇게 거의 협박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도 역시 폭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아이한테는 비비탄 총을 쏘기도 했고요.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장을 300차례를 돌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얼차려를 시켰다는 거죠. 뭐 이번에도 뭐 이 아이들 3명 굉장히 크게 다쳤지만 다른 학생들도 그동안 맞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보자에 따르면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코치 외에도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2차 가해가 학교 차원에서 있었다는 건데 다른 태권도부의 학생들은 맞을만 했으니까 맞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을 한 것 같고요. 좀 놀라운데요. 학교 측에서도 말조심을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조심을 할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용기를 내가지고 본인들에 대한 이런 부당한 처사를 알린 건데 말조심을 했다라는 것이 이 태권도 이 부와 또 학교 차원의 어떤 평소의 분위기도 이랬는지 궁금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진짜 지금 많은 또 자녀들이 운동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방송을 보시는 또 그 부모님들
혹시 우리 애도 얼마나 지금 조마조마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학교도 이것을 인지를 한 다음에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해당 학교 교장에 따르면 해당 코치 4월 3일 날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코치 범죄가 됩니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고 아마 이것도 뭐 좀 심각한다면 좀 중한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발생일이 3월 28일입니다. 양 변호사님, 3월 31일에 직무 배제를 했다. 뭔가 간격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경찰 신고는 또 그보다 더 늦고 말이죠. 학교 물론 이런 뭐 시간만 보고서 어떤 학교의 대응을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박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뭔가 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 파악을 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상식적으로 분리조치를 먼저 취한다든가 이런 일을 빨리 했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사이에라도 박상희 소장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금 다른 어떤 움직임이라도 있었다거나 뭐 학생들이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그것 역시 2차 가해를 넘어서서 또 남아있는 학교에 다른 데서도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끔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뭐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뭐 좀 하고 그랬지만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세상에 그 심야에 여고생 선수들이 있는 방에 도대체 왜 들어갑니까 도대체? 예?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범인과 대치하다 부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주변을 통제하지 않았고 현장도 이탈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 주말 이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제보를 주셨는데 자, 백다희 아나운서 일단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네, 지난 26일 토요일 낮 12시 50분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이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와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범행 후에 이 남성은 베란다를 서성이면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에어매트도 설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현장에서 남성과 대치하던 경찰은 또 다른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런 여성의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베란다에서 소란을 피운 인물 그리고 부모를 해쳤다고 말한 남동생이 동일 인물임을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남성을 검거했고 이 집 내부에서는 남성의 부모가 숨진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자, 도대체 일단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도대체 범행 동기가 뭡니까? 네, 지금 본인은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경찰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증거 등을 통해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동생은 평소 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지금 약을 좀 먹지 않아서 환각 증세 등이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 이 부모만 해친 게 아니었어요. 그때 50대 보일러 설치 기사가 그날 같은 층 다른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부품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1층으로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경찰과 119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그 같은 층수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있길래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봐서 저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은 아마 오른쪽을 막고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내줘서 이제 갔다가 큰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복도식 아파트 아시죠? 이 복도에 다 가가호호 이렇게 현관문이 있는 그런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이 보일러 배관이 이 복도로 빠지게 돼 있잖아요. 자, 이 또 다른 피해자분,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 분, 이 작업을 하시다가 열심히 이 보일러 배관 작업을 하시다가 부품을 가지러 잠시 내려가셨답니다. 자, 바깥에는 경찰의 119까지 잔뜩 와 있었고 어수선했지만 경찰이 통제를 않고 그냥 올라가시라 해서 올라왔는데
바로 그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복도의 단둘이. 자, 제보자, 피해자, 보일러 설치 기사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올라오니까 승경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좌측으로 갑니다. 아, 그럼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막 요거는 소리. 근데 대충대충 하다가 그냥 밑으로 내려가 버렸나 봐요. 저한테 진짜 다가온 거예요. 뭐였는지도 몰랐어요. 막다른 골목길에 주춤주춤하다 넘어지는 상황인데 대검으로 저 가슴을 찍은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왼팔로 막은 거예요. 그 상황이었으면 페이지원인가 발사해서도 될 상황이었거든요. 위협을 하니까 그냥 내려가 버렸던 거예요. 저한테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 양 변호사님, 그 현장 통제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제보자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부품, 그러니까 보일러를 수리하다가 부품이 필요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그때만 해도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내리니까 경찰 2명이 서 있었다는 거고 그때 어느 쪽으로 가냐고 하니까 왼쪽. 그러니까 경찰이 나중에 간 곳은 오른쪽이었고 이분이 수리라고 했던 왼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가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 반대쪽에서 막 쿵쿵쿵 거리고 막 욕도 나오고 집안에 소란이 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경찰 2명이 있었으니까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되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서 착 봤더니 웬 남성이 새로 만든 막대기 끝에 대검을 매단 흉기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 찰나에 가슴 부위를 향해서 그걸 찔렀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왼팔로 막았어요. 근데 심각한 부상을 당한 거죠. 아니, 경찰 어디 가고요? 자, 이게 지금 반대편 복도가 좀 소란스럽긴 했지만 경찰이 지금 2명이나 와 있으니까 다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하 단둘이 남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게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마 분명히 조금 전만 해도 막 짐 두들기면서 경찰이 나오라고 하고 했었는데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남성이 대검이나 그 흉기를 들고 나오니까 예. 좀 방검복 같은 거 안 입어서 아마 이탈을 좀 한 것 같다, 몸을 피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주민들 없는 것도 확인했고 흉기 갖고 위협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서 설득하는 게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대열 정비한 후에 테이저건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피해를 준 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피해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건 일어났고 경찰 들어온 것까지 그 층에 다 확인했는데 또 그 남성이 흉기 들고 나오는 것도 봤는데 그때 경찰이 봤으면 다른 주민들 나가라 하든지 보호를 해야 되는데 뭐 방검복 이런 얘기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사실 이 제보자께서는 흉기 난동범과 대치를 했던 방금 설명드렸던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다른 분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 과정에서 이 왼팔에 앞서 보신 그 사진 부상을 입으신 겁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시끄러운 게 나와요. 구경을 하고 계셨어. 어머니 빨리 들어가. 다치니까 빨리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보였거든요. 근데 그 대검을 사람이 어머니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문이 열려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려고 말을 시키면 뒤집어. 그러니까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지난만 했어도 이런 상황이 안 생겼는데. 아, 이 보일러 설치를 하는 그 집에 어르신이 계셨군요. 네, 그 집에 어르신이 할머니께서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보일러 제보자께서도 치매 어머니를 돌보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이 할머니를 보호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빨리 집에 들어가 이렇게 미루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놀라셔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범인이 그 할머니 집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글로 막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 범인의 이 시선을 바꾸려고 뒤를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 보일러 수리하시는 분한테 죽을래? 이러면서 와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요. 분명히 경찰들이 거기에 있었고 내가 여기서 작업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주민이 있는 것도 알고 위험한 걸 알면 테이저건이라도 쏴서 제압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주민들이 있는 곳에 복도 쪽에 문이라도 닫고 가던가 해야 되는데 경찰의 대처가 너무 미흡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경찰이라고 해서 양 변호사님 무조건 흉기 난동범 뭐 몸으로 막아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애초 신고가 우리 남동생이 우리 부모님을 해친 것 같대요. 해쳤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 동일인인 걸 확인했다면서요. 그럼 애초에 출동을 할 때 방검복이든 뭐 총이든 테이저건이든 뭐 완전 세팅을 하고 올라갔었어야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했거나 지금 이제 들으면서 혹시 경찰이 그러면 안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까 밖으로 뛰쳐나온 걸 예상 못했을까?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이건 좀 뭔가 불충분했다고 보이는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 남성 같은 경우 이 지금 저 가해자가 사실 그 대금을 개조해서 창을 만든 거잖아요. 그걸로 사람을 찌른 거잖아요. 왼팔로 막았지만 그 막은 왼팔 인대가 끊어져서 전체 6주 부상을 입었고요. 나중에도 이거 예전처럼 팔 쓸 수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분 좀 보일러 정비하는 걸로서 몸을 쑤셔야 되는데 지금 일하는데도 지장이 그런 생긴 상황이었던 거고요. 게다가 그렇게 다친 와중에도 들으신 것처럼 빨리 1층으로 내려가서 경찰들에게 위에 할머니 계시니까 빨리 좀 올라가라고 재촉하는, 그러니까 용감한 시민이신 거예요. 이분은 지금 부상까지 입으신 상황이어서. 하여튼 그 상황에서 이외에도 이 가해자라는 자는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집 안으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문을 안 열어서 소방관이 강제로 문을 열고 그때는 이제 테이저건을 써서 제압을 했고요. 어제 전속살해 그리고 특수 상해로 구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구내식당 한 켠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한때는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이었지만 지금은 서로 어색하기만 한데요. 문득 휴대전화를 확인하니까 아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0통이나 와 있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숨 쉴 틈이 없다는 이 남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한 여자를 잘못 만나 모든 걸 잃었다는 사방 가족분, 남성분의 제보입니다. 양 변호사. 일단 제보자분은 40대 남성이고요. 얘기를 하신 것처럼 아내를 만난 게 가장 인생에서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한 1년 만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아주 예민한가 보다 하는 정도였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글자 그대로 폭군으로 돌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갑자기 아내가 난 딩크족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아예 안 낳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걸 사전에 약속한 게 아니었고, 그런데 또 실수로 아이가 생겼대요. 근데 아이가 생겼으니까 또 괜찮다라고 해서 아이를 낳았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굉장히 예민해져서 뭐 좀 신경이 거슬리면 아들이 보는데 남편한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이런 식으로 짜증을 냈다라고 애 하고요. 때문에요? 예, 아니죠. 그래서 애 때문일지 아니면 이제 남편을 자해서 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보자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근데 문제는 어린 아이가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감정이 격해지면 막 심지어 어떨 때는 남편분 옷장에서 꺼내가지고 가위로 그걸 다 잘라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부부가 애를 낳았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뭐 인생을 망쳤다고 그래요? 네, 이게 아내가 화를 참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제보자가 물을 마시고 컵을 안 씻고 출근을 하면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전화를 걸어서 따지기 시작을 하는데 제보자가 뭐 회의 중이어서 못 받으면 부재중 전화가 100통씩 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사에까지 전화를 해서요. 남편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식이랑 출장도 모두 반대를 해서 제보자는 유난스러운 아내의 무능한 직원 이렇게까지 낙인이 찍혔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부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아내는 남편의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욕설을 퍼부어서 결국 친구들마저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정도 되면 그 장인 장모 또 뭐 이렇게 아무튼 이 처가 쪽 가족들이 좀 해야죠. 아, 똑같습니다. 뭐 뭐가요? 한 번 더 했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장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술을 좋아하면서 술을 마시면 좀 폭군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사위하고 술 먹다가 밥상을 엎은 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없거든요. 또 어느 날은 또 술 먹다가 야, 2차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 정중하게 아이 그만 마시죠 라고 하니까 나중에 찾아와 가지고 욕설을 하면서 네가 뭐 사이 맞냐? XX 욕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 같은 XS한테 내 딸 괜히 줬다.
욕설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 가족 중에 처제도 있어요. 처제는 좀 낫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처제는 좀 더합니다. 이 또 술 좋아하는데 술 취하면 또 욕설을 합니다. 바로 와가지고 XX 욕설을 할 정도로 그나마 굳이 따져보면 그나마 아내가 그래도 이 중에는 제일 낫대요. 이런데. 아니 교수님 무슨 백년손님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아니 무슨 장인이 사위한테 막 욕을 하고 처제가 형부한테 이게 뭐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좀 근본적으로 구조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면은 유전적으로 같은 뭐 충동 조절을 못한다던가 감정 조절을 못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적으로 서로 뭐 부모님이 너무 뭐 약간 폭력적으로 양육을 하는데 그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뭐 이어 학습했다거나 이런 환경의 영향도 있어 보이죠. 뭐 상당히 하여튼 정상적인 그런 가족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참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무릎을 꿇고 이혼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은 뭐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 불륜을 저질렀나 보다. 이 남편이 그래서 심부름센터에다 몰래 사람을 써가지고요. 뒷조사를 막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남편의 유책 사유를 전혀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기를 좋다. 그러면은 이혼을 해줄 텐데 대신에 전 재산을 주고 가라. 라고 얘기를 몸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남편은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아빠랑 살고 싶니? 엄마랑 살고 싶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 어디 가도 잘 살 텐데 엄마는 불쌍해서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엄마랑 살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전 재산, 그러니까 15억짜리 집과 현금 재산 모두를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고 내 아들이라도 좀 건사하게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에 모든 걸 다 주고 혼자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아내는 이혼을 하고 나서도 제보자에게 연락해서 이 아파트에 돈이 묶여서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 이 아들이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당시 제보자는 이렇게 아내한테 재산을 모두 넘겼으니까 차마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하고 혼자서 원룸에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내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돈을 안 줬다가 무슨 해코지를 당하거나 아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이게 투잡까지 뛰면서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여윳돈을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보자는 이렇게 무리한 투잡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점점 눈밖에 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겠죠. 합니다. 결국 압박 끝에 퇴사까지 했다고 하고요. 이 수입이 끊기자 전 아내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떡해요? 아들을 핑계 삼아서 제보자에게 손을 벌리는 대신에 이 새로운 남성과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전처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나서부터 갑자기 연락이 아예 끊겼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제보자의 아들조차도 학생이었는데 어린 학생인데 전학을 갔는지 아예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경찰에게 물어봐도 이혼을 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개인정보니까 알려줄 수 없다라는 대답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지인으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자기 재산을 전부 아내 명의로 돌려놨던 거잖아요. 이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산분할 같은 걸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라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인분이 알려준 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보자분은 혹시 지금 아예 결혼 2년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아예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제보자분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영수를 도장을 찍은 다음에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일단 전 재산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연락이 딱 끊어버리니까 2년 지난 다음에 이건 누가 봐도 계획대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연락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뭐 연락처도 차단시켜버렸고요. 자, 그럼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혼 후 15억 받고 지금 연락이 두절된 아내 아이만이라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박 변호사. 자, 재산 분할이 이제 2년입니다.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마 실제로 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본인이 또 이혼 전후로 이렇게 증여를 직접 해버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법률행위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좀 도움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다만 아이 부분은 면접교섭권 부분도 아마 이혼하면 정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면 청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권 하고 싶다라고 청구를 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일단 뭐 재산이야, 양 변호사님. 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넘긴 거니까 그렇다 쳐도 아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면접 교섭권을 해놓은데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면 면접 교섭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아예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상태를 고려해서 양육자 변경 청구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설령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소송을 통해서 그 아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럼 일단 연락은 닿을 수 있겠네요, 교수님. 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아버님께서 지금 돈보다도 아이라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가 질문이잖아요. 저도 이 아이가 좀 걱정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께서 전혀 충동 조절이나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있고 외가에 있는 뭐 할아버지, 뭐 이모 다 마찬가지 상황에 또 새로운 애인까지 만났다고 하는데 이 애인도 또 안전한 사람인지 안정된 환경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아빠가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으로는 편안한 아빠랑 살고 싶었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남자아이잖아요. 초등학교 아이가 아닌 이제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버텨야 돼. 내가 불쌍한 엄마를 버릴 수 없어. 이런 심리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아이를 꼭 찾아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A+님,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나세요. 지금 봐야 속만 쓰립니다. 서로 더 시간 지난 다음에 만나세요라고 하셨고요. 야나두님은 아이 찾다가 그 여자랑 다시 엮입니다. 제발 조금도 엮이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김영환님은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건설자재 옆에 선 남성이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이렇게 줄이 주르륵 떨어지더니 피할 새도 없이 쾅 하고 이렇게 남성을 덮치는데요. 네, 연기가 거쳤지만 딸렸어, 부서진 자지만 있을 뿐 남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던 수풀에서 겨우 고개를 내미는데요. 아니, 살았어요? 네,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커다란 크레인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이 덮치려는 찰나에 남성이 재빠르게 몸을 숙였고 마침 옆에 있던 자재가 완충 역할을 해줘서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상자도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잠깐만, 좀만 더 볼게요. 자, 했는데 뭔가 줄이 막 저렇게 오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크레인이 저를 피했구나. 아, 세상에 천운입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와. 자, 자동차가 자동 세차 기계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리네요. 그리고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운전자 안 돼, 태연하게 안 돼, 뒷좌석 안 돼. 문을 열고 뭘 하고 있어요. 뒤에서 와! 아, 근데 차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뒤로 바짝 다가온 기계 문 사이에 몸이 딱 끼어버렸습니다. 그들 앞으로 꾹꾹 밀리고 있는데 어떡하죠? 다행히 직각으로 꺾이고 나서 사람이 낀 걸 감지하고 기계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빠져나왔고 크게 다치진 않았다는데 아이고 앞으로 좀 조심 좀 하세요. 안 돼. 아우, 막 내 차 꺾인 것 같아, 막. 아우, 너무 아파. 자, 다음 이어갑니다. 다락방 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요란한 소리가 쾅쾅쾅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왠지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안에서 누군가 두들기라도 하듯이 문 전체가 들썩들썩거리고 있죠. 저 쥐? 그리고 집주인이 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이제. 그런데 쥐? 잠잠해졌습니다. 고양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안을 둘러보지만 먼지만 가득하고 고양이도 개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귀신? 글쎄 다락방 문이 흔들린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전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저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잠깐만,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박 변호사님. 귀신이네. 이건 사람이 내는 소리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바람 소리입니다. 자, 마지막, 예, 역시 사람이 내는 소리.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어쩐지 시무룩한 강아지가 사람 모형 기계에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기계 손이 계속 뭐야? 움직여서 불편할 텐데도 꿋꿋하게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뭐 하는 거죠? 네, 그동안 길을 떠돌면서 살던 이 강아지는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 움직이는 기계 손에 머리를 맡기고 쓰다듬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사람 손 타는구나. 네, 이 사연이 알려진 이후에 강아지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기계가 아니라 진짜 사람 손으로 따뜻한 쓰다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 막 쓰담쓰담 하는 거. 교수님. 너무 행복해하네요. 보면은 진짜 쓰담쓰담을 받으면서 꼬리를 막 흔들고 얼굴을 주인만 보고 있어요. 얘는 진짜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